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21대 국회가 사흘 뒤면 문을 닫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었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타협과 협치는 사라졌습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그리고 재표결에 따른 법안 폐기를 반복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채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이루어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먼저 21대 국회를 돌아보고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1대 국회는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는 30일, 그러니까 나흘 뒤 출범하는 22대 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시기 힘든 두 분 모셨는데 늦었지만 제가 당선 축하드리고요. 이제 삼선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어깨도 무거울 것 같은데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21대 국회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핵심 키워드로 21대 국회는 이거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준비하신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같이 들을까요? 예. 네. 네, 성일종 의원께서는 방탄 국회, 그리고 김성환 의원께서는 거부권 국회. 자, 먼저 왜 방탄 국회라고 하셨습니까? 네, 제가 방탄국회라고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권 후보로 나오면서 또 대권 후보가 떨어진 이후에도 또 당에 또 들어가서 대표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국회가 한치도 나갈 수가 없었지요. 모든 게 그 사법 리스크에 올인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생법이나 이런 법안들을 거의 다루기가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문제로 국회가 가장 어려웠던 그런 21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성환 의원께서는 거부권 국회라고 하셨는데 왜 네. 그렇게 쓰셨죠?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상병 특검 이제 거부권을 다시 제의하는 표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중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횟수로 10회에 걸쳐서 소위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 중에는 뭐 양곡법, 간호법, 또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과 관련한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셨고, 또 특히 김건희 특검이나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는 본인과 그 가족이 관련되어 있는 거라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관련된 것을 거부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최상병 특검과 같은 것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용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멈춰버렸다. 그래서 거부권 국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재미가 있어요. 네.
이 양곡법이나 방송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양곡관리법인데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박완주 전 정책의장이 집권당 시절에 내놨던 법이에요. 이 법을 만약에 통과를 시키면 우리가 쌀만 수매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농산물들, 수산물들이 다 잉여 물이 나올 때 그것들을 다 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잘 조절을 하면서 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이 전략적 측면에서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잉여되는 만큼 시장 격리를 하는 이 부분을 좀 하자. 이렇게 네. 이제 제가 의장님한테도 정책의장 할 때 제안했던 사항인데 이 법안들이 이 방탄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게 되면 축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탄하고 다 이게 또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이번 국회에서 불필요한 법안들을 많이 낸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양곡관리법은 사실 또 방송법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옛날에 야당할 때 냈던 법은 굉장히 합리적이 좋은 법안이었어요. 집권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법을 폐기시켜 버렸거든요. 그래놓고 와서 이제 또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뭐 정책통이기 때문에 저희 네. 입장은 좀 다른데 네. 저희가 21대 국회에서도 다수당이긴 했습니다만 다수당 입장에서 가장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소위 의회에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서 일종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저희가 더군다나 야당인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21대 국회에서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10번의 거부한 법률 대부분 내 법률이 대략 55%에서 많은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의 국민들이 다 찬성한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과 국민의 동의 없이 저희가 법안을 처리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것 때문에 아마 지난 22대 총선에 국민의 심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장 현재 뜨거운 정치 현안부터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상병,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특검 정국. 어제 서울 도심에서도 네, 집회가 대규모 있었습니다. 장외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하겠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강대강으로 치닫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이 국민들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해병 그 병사 순직 사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사망 사고 난 사안인데 사망 사고 난 그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은 이 수해 기간 동안에 급류가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종된 사람이 있었는데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물속에 작전을 들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급류에 의해서 이게 실족이 일어났고 두 명이 실족이 일어났다가 한 병사는 살아나왔고 한 병사가 실종이 된 거거든요.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삼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럼 이첩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지금 문제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망 사고 원인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이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첩 과정 중에서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서 군에서 사망사고가 있거나 성비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들을 군에서 수사하지 말고 경찰로 이관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21년도에. 그래서 22년도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망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첩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보니 이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요거는 이제 토론하면서 좀 나올 텐데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은폐나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집중해서 아마 오늘 토론을 좀 할 것 같은데 이 이첩 과정에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우리 이제 네. 김성환 정책의장 이야기 좀 네. 들어보고 또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도 지금 사무총장입니까? 총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 성일종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그 수해 과정에서 이 최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순직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처리가 됐으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로 끝났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에 맞는 책임자들의 처벌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될 일인데 그 박정훈 대령이 그 초기에 이 사고 경위들을 쭉 조사해서 경찰에 이첩을 하려고 했고 또 그걸 국방부 장관까지 다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7월 31일 날 대통령 주재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 직후에 그 사망 사건에 개입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수사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개입의 흔적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그 최상병 이 순직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이 진실이 은폐되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그것이 하나하나 이제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 진실을 은폐했던 과정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진행 과정의 쟁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혼선이 오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게 수사냐 조사냐잖아요.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 때문에 군 헌병 박정훈 대령은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조사할 권한만 있습니다. 기초적인 조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거를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넘겼는데 8명의 초급 장교에서부터 부사관까지 8명을 조사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냈거든요. 무슨 얘기냐. 군에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수색을 하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손잡고 물속에서 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8명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죽음의 강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손을 잡고 작전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분들 트라우마 때문에요. 치료를 받아야 될 보호의 대상들인데 이 명령 받아서 수행한 사람들을 이걸 조사한 것을 넘기면서 이분들 기소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군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래서 수사 외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사 외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군은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넘겼는데 수사하는 것을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건 수사 외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수사 외압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군은 절대로 수사를 못하고 조사만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예요, 대통령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작전하던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공격 앞으로 했을 때 누가 나가겠습니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싸우러 안 나갈 거예요. 명령이 맥히질 않을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대통령이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사람이 기소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전 낼 수 없다고 봐요. 기소 의견은 경찰이 낼 거죠.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지 않는 조사당국인 군의 헌병이 이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야당이 잘못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걸 분명히 제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김 의원님.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특검을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그게 수사냐 조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한 차례 조사를 걸쳐서 국방부 장관이 사인까지 해서 경찰청에 넘기기로 했던 원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 자료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병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지휘부까지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이 국방부 장관이 서명까지 한 수사든 조사든 그 자료를 소위 뒤집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뒤집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실이 은폐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쟁점인 거죠. 중요한 건 수사냐 조사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명령, 지시가 있었고 그 과정 때문에 안타까운 사망이 있어서 그 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결국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됩니다만, 그 대통령의 소위 경로 이후에 소위 진실이 은폐되어 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그걸 밝히자고 했더니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일종의 과도한 지시, 또 직권남용, 은폐 이런 거와 연관될 수 있으니까 지금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손을 얹고 이제 소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일부가 도저히 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고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금 양심선언 관련해서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8일 재표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걸 좀 더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자신 있으면 특검을 받아라 그러시잖아요. 이거 특검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그리고 특검법의 취지가 맞지를 않아요. 특검법에는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야 할 때에 특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공수처와 경찰, 검수안박에 해가지고 수사권을 경찰로 많이 이관해놨죠. 공수처 민주당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국가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중지를 되면 대통령은 이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도 들어갈 건데 그 수사가 끝나지도 안 했는데. 공수처 수사요. 그렇습니다.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해졌는지도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이거를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정치 공세인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검수완박 민주당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받아야지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받겠다고 이미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여기에서 은폐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인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가기 전에 중지하라고 얘기했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조사하는 기관이지 이게 조사해서 넘긴 기관이,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의견으로 낸다? 박정훈 대령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버한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거는 좀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두 번 계속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특검해도 되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를 어렵사리 출범은 했습니다만 야당의 끈질긴 반대 때문에 사실은 적정한 규모의 수사 인력을 확보를 못한 채로 이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공수처의 인력이라는 게 일개 이 지검 수준보다도 소위 이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고, 또 이 건은 특성상 이 군이 개입되어 있고 또 이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현재의 수사 인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현재 상태로 가면 이게 언제까지 끌게 될지를 알 수도 없고, 또 속속 증거가 인멸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눈에 보이고, 또 공수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만 공수처가 조사를 하더라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군과 관련된 건 다시 또 군에 이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총체적 진실에 보다 빨리 접근해서 이 억울하게 사망한 이 최상병 이 순직 사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빨리 국민들에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기존에 그런 이 류의 특검이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최순실 아니 이게 워낙 특검이라든지. 중요한 전국의 현안이니까 예,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공수처에 검사가 20여 명이 됩니다. 수사관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 이야기도 맞지 않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런 사건 예견 안 하고 또 일반 병사와 관련된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해병 사령관을 비롯한 고위직만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수처에 인원이 없다고요? 전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원이 적게 만드는 것도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 기관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여기에 그 제목으로 들어간 게 과실치사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작전 명령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수색하면서 저 시체 찾으려고 들어갔던 이분들이 무슨 과실치사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기소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최종적인 판단이야 당연히 경찰과 검찰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 급류 과정에서 소위 보여주기식 명령이 있었고 이 해병들에게 이 일종의 구명조끼 하나도 채우지 않고 바둑판식으로 수사를 하라고 했던 과도한 수사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과실치사일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실체적 진실에 빨리 접근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할 거냐죠. 그래서 이제 총장님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건과 관계없이 공수처가 지금 매우 그 권한이 부족한데 차제 공수처 검사 인력이나 이걸 좀 늘려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오히려 그런 거를 협의하자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을 것 별건으로. 같은데요. 그런데 이 구명조끼도 그렇습니다. 구명조끼 안 입고 들어간 사람들을 기소 의견 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과실치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구명조끼를 안 입혀서 들어보낸 우리의 지휘관을 문책하고 기소하는 거는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만 구명조끼 입지 않고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살아나온 사람한테 이분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걸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고.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격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이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결코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하고 경찰에서 하고 그리고 미진하면 그때 가가지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는데 이거를 지금 끌고 와가지고 특검 전국으로 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11번째 했다, 12번째 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최순실 특검을 했습니다. 그때도 수사 중에 특검으로 전환됐거든요. 왜냐하면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하자고 하는 취지로 특검을 하게 됐는데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요소들이 개입돼 있고 특히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경로 한마디로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움직였고 그러니까 조사에 사인했던 국방부 장관이 용산발 이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그 본인이 사인한 것 자체를 소위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고 그것이 이 진실로 확인이 아직 그걸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재까지 확인이 된 거죠. 국방부 장관이 요 조사 보고서를 회수해라. 네. 라고 한 지시를 하기 직전에 이 용산 대통령실발 일반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누가 전화를 했느냐, 어떤 통화를 했느냐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해병대 사령관은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것을 박정훈 대령에게 이 사령관이 얘기했던 것도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게 작동했냐, 어떤 외압이 있었냐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이 특검의 실체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피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왜 피하냐?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니까 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늘 얘기하셨는데 정작 당사자가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피하고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상병 사망만 가지고 1시간을 다 끌 수는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 주제가 오늘은 21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22대 국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정책통인 두 분을 모신 건데 네. 이거 초반부터 지금 25분 동안 우리 최상병 얘기만 했거든요. 아마 이게요. 예. 21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제일 큰 현안이고 22대 가도 제일 큰 자, 현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8일 재투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분들의 이게 정치적인 국민 정서로 보면 젊은 아주 소중한 우리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마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프레임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국방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해병에 대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추모하는 거는 추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 장관과 저는 여기에 해병 사령관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과실치사인지 이게 조사인지 수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못했었는데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좀 법률적 측면에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과실치사냐, 거기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왜 무슨 문제가 있니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 또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을 해병사령관한테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첩을 중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첩을 안 하고 사령관이 참모들하고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장관의 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 갔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하다가 보니 오해가 생긴 건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공수처나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아니 제가 질문 제가 답변 드리죠. 예.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21대 마무리에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의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이 현재 국회의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이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현재 전원이 이제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7분이 제의 요구에 찬성을 해야 제의 그렇죠. 요구가 17. 예,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서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첫 특검 표결 과정에 함께했던 이제 김웅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요 최상병 특검 법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양보해서 특검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밝힌 4분의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내심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찬성하겠다고 하는 분이 대략 한 10명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17명이 이제 일종의 이제 한계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제 무기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상적인 의원들은 또 반대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법 체계나 여러 가지 봐보면은요, 네. 냉정하게 봐보고 이걸 아주 이성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감성적이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반대할 분들이 전 나올 거로 봐요. 나올 거다. 예.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일단 출석은 하게 하고 표결할 때 단체로 소위 이제 퇴장해버리는 이런 일종의 전술이죠. 이런 예, 전술을 꼼수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논의가 할까봐. 그런 것들이 원내 전략입니다. 그게 원내대표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건 야당도 했고 저희도 하고 이미 한 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한 거 이제 4명이죠. 어제 밤에 이제 최재형 의원까지도 SNS에다가 이렇게
좀 가결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어제 최재형 의원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이 전국을 풀어가는 데는 그냥 특검을 받자 이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어차피 공수처가 하든 어디가 하든 결과는 똑같을 건데 우리가 봐도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을 풀어가는 측면으로 이 포커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관이 무력화되잖아요. 국민 혈세가 또 특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나 공수처 같은 기관들이 검찰이 없어집니다. 다 특검으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법의 취지 맞게 국가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검법의 취지는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해야 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도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됐다라고는 잘못됐다라고는 게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특검을 갈 수 있겠습니까? 특검 만능주의 지금 말씀하셨는데 특검 만능주의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용산 대통령실이 그 과정을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일종의 이제 경로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액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위 이 박정훈 대령이 이 조사했던 내용에 이 이제 경북 경찰청으로 갔던 보고서를 회수하고 수정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진실이다라고 빨리 밝히든지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는 채로 김기환 사령관의 핸드폰 포렌식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석연치 않았던 것은 당시에 대통령의 소위 경로 이후에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컨대 사령관의 임기를 더 연장해 준다든지 국방부 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는 호주 대사로 발령을 내려고 한다든지 혹은 과도하게 공천을 줬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용산 대통령실이 이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면서 일종의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정말로 자신 있으면 그 과정을 빨리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두 분 저희가 이제 여야 중진 의원이시고 삼선이시고 정책통이시고 해서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하고 또 국민이 뽑은 국회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 해안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원칙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특검에는 분명히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나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방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조사할 사람이 기소 의견을 내고 과실치사를 씌우니 이거 같은 경우 문제 있다고 경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경로한 게 죄입니까?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이거 보낸 것 같은 경우 정부적 미스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국방의 간사잖아요. 제가 호주에 국방위원장 여야 의원 다 합해가지고 레드백이라고 해서 한 100억 불 정도 되는 우리 이 방산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호주하고 저희하고 방산 물자를 파는데 레드백이라고 하는 이 탱크를 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팔려지면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또 추가 수출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급의 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급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걸 다 묶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야당은. 마치 이게 이 사건을 묻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들어와가지고 다시 사직하고 그 지금 사건으로 조사를 지금 받고 있겠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특검으로 가다가 보니 지금 어려운 거지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권력을 분산해서 소위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를 분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행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거부권을 남용한다든지 자신과 가까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특히 이제 대통령이 화내는 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아는 이제 실체적 진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디올백 문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사 개입 정황들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경로한다든지 심지어 중앙지검을 포함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검찰 인사를 한다든지 본인이 스스로 폐기했던 민정수석을 부활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소위 검찰권을 직접 통할하겠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정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결국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으니 국회가 일종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이것을 막아주고 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라 이런 요구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충돌이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부와 국회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당연히 타협해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무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뭐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죠. 거부권은 네. 헌법상 그 입법부가 전행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저런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라고는 국민이 준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거부권 행사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분명히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건데 아니 초법적으로 대통령이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헌법학자들 다수설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자신과 관련된 혹은 사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일종의 위헌 소지도 있고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게 헌법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해당한지 여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사실상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게 지금 헌법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헌법에서는 내재적 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서는 안 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 얘기 좀 넘어가 보죠. 국회원 구성. 제가 이제 모두의 그 얘기한 것처럼 지난 21대 국회가 원구성이 안 되면서 결국 개원도 늦어지고 네. 그래서 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2대 국회도 보면은 지금 원구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장이 뭐예요? 원구성에 대한 모든 권한이야 지금 입법부에서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192석이잖아요. 법력 야권이. 민주당이 다 지고 있습니다. 전에 21대도 그랬지만 민주당이 끌고 가는 대로 하지 지금 뭐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핵심이 법사의 운영이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참 고민할 지점이 많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18대의 전신의 민주당이 82석을 확보했었거든요. 그 저희 전신이 202석을 가지고 이 개헌선도 넘어 있었어요. 범여권이. 그때도 소수 그 야당한테 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양보를 해주고
또 입법부 내에서 거대 여당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합의해가지고 법사위원장을 거기에 줬었습니다. 19대에는 152대 127석이었어요. 그때도 민주당이 소수당이었는데 그때도 이 전통을 또 유지를 했었거든요. 민주주의는 이러한 선례, 아주 아름다운 선례가 민주주의를 법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게 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걸 깬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당과 범야당의 이제 의석수 비율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이제 총 18석인데 현재 이제 야당에 돌아올 몫이 11석이고 여당에 돌아갈 몫이 7석입니다. 11대 7인데 이 11대 7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이번 22대 총선에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담는 거냐라는 건데 지금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윤석열 소위 이 군사 독재보다 더 심한 검사 독재에 대한 심판을 국민들이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심판에 따라서 22대 총선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야 되는 게 지금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국회가 당연히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상임위를 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해서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로 법사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법사위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국회법상 이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률을 일종의 게이트키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국민의 뜻에 맞는 것은 곧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이 쥐고 있는 바람에 그거를 여러 이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아서 좀 책임 있게 22대 총선의 민심을 반영해라. 지금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충실하는 게 맞겠죠. 의장님, 책임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 독주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아이,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뭐 그냥 상정시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운영위 얘기하셨는데 운영위는 전통적으로 집권 여당한테 늘 가져왔잖아요. 법사위 이것도 그 여당 입법부 내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제1당이 제2당에 기능을 부여했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저는 다시 한번 민주당이 계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래 이제 오늘이죠. 오늘 주말에 뭐 이거 관련돼서 원내대표끼리 뭐 만난다고 했다가 또 취소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혜를 잘 모아서 두 분께서도 좋은 조언을 해서 이제 운영위원장 빨리 결정되고 국회 개원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의장님이 나서시면 되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정치 현황과 21대 국회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개원할 22대 국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정치의 장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21대 국회가 강대강 정쟁에 빠지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성적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이 두 분처럼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민생 정책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국민의힘 요구 다 수용하겠다, 영수회담하자. 이번 국회,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은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여당. 여당은요? 네. 죄송합니다.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한 겁니다. 저희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양당의 입장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한 부분만 뽑아서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모수 개혁이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요율을 지금 9%를 내고 있거든요. 이걸 13% 올리겠다. 그래서 4% 상승하는 거 이걸 하고 또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래서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몇 %를 연금으로 받아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 모수 개혁은 43%를 저희 당이 제시를 했고 민주당에서 45%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모수만 할 사항은 아니에요. 구조 전체를 봐야 돼요. 이 연금 전체에는 국민연금과 이 노인 기초연금이 또 있어요. 기초연금, 또 퇴직연금, 또 이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런 것들도 또한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구조적인 전체가 뒷받침이 되지를 않으면 모수 개혁만 하나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없으니 22대에 가서 중점적으로 여야가 이 부분까지 같이 보자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니다. 모수 개혁만 빨리 하자 이 이야기죠. 지금. 민주당 입장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성일종 총장님 말씀이 또 일리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초노령연금도 있고 소위 이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도 있어서 이 전체를 다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 또 굉장히 많은 공론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연금개혁 얘기를 했고 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었고 공론조사까지 해서 국민의 보험료율을 조금 더 높이는 대신 소득 대체율도 조금 더 높이자고 조금 더 내고 좀 더 받자고 하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20대부터 이 지금 당사자까지 다 포함해서 일종의 공론조사까지를 해서 나름의 공론을 만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연금과 이제 국민연금이 언젠가는 전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첫발이 이 국민들의 부담도 좀 더하고 또 노후도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그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대목에서 여야가 13%까지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 대체율도 조금 적정선에서 이제 저희 당은 50%를 제안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43대 45% 사이로 굉장히 간격이 좁혀진 거거든요. 1% 차라고 해서 44%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이 44% 4%고 45%.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1% 차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선 최대한 간격이 좁혀졌으니 일단 국민연금 개혁이라도 우선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보다 근본적인 기초노령연금하고 통합 문제라든지 또 특수직역연금하고도 통합하는 문제 그래서 국가재정이 무한정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안정성 또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안전성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세부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22대에서 하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개혁은 또 그 과제대로 남기더라도 현재까지 일종의 의견이 최대한 좁혀진 부분은 또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개혁을 추가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는 거지. 라는 게 제 이제 민주당의 의견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이거라도 좀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마저도 오히려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을 해야 될 이 정부 여당이 거절하는 게 참 의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절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다음 세대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기초연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쟁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 민생과 관련되고 다음 세대와 관련되고 노일형 연금하고 관련돼 있는 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특검법 하나만 올리면 이게 저희가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걸 합의해가지고 같이 올리자 그러면 이 민생 문제 해결하자는데 왜 여당이 반대하냐 이 명분을 가지고 이걸 정쟁화시킨 거예요. 이 연금의 정쟁화를 저희는 반대라는 겁니다. 또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요.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28일 날 최상병 특검하고 29일 날 연금 요거 이제 따로따로 하자. 아마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그게 것 같은데. 2, 3일 남겨놓고 그게 구조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왜 지금까지 모든 정권들이 이거 개혁을 못했겠습니까?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많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게 2, 3일 남겨놓고 이걸 하자? 이게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쟁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데 순수하지 않다. 또 그렇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이거를 그 다음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 그 또한 그게 하루 더 늘린다 그래가지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둘이 의장님하고 같이 정책위장을 해봤지만 정책위장 할 때 이걸 고민했던 사항들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여야를 초월해가지고 다음 세대와 지금 현재의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자기 부정인데요. 대통령이 제안이 있었고 국회가 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는 특위를 구성했고 특위를 민주당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도 다 참여해서 특위에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공론조사까지도 네. 해서 지금 이 범위를 이렇게 좁혀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도 참여하고 국민의힘도 참여한 여기에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할 거냐 45%를 할 거냐를 논의하다가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제 중단돼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44%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마무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요. 그 자체 마치 국민의힘이 그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죠.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또 21대 국회에 가서 추가적으로 개혁 의제들 하되 현재까지 여야가 참여해서 만든 개혁안은 우선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개혁은 추가로 하면 될 일인데 아니지요. 그거를 뗄 수가 없죠. 44%의 이것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구조개혁에 있는 부분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협상을 해서 서로 해야지 44%만 탁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해놓으면은요. 다음에 구조개혁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요. 자, 그렇기 그 때문에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같이 한 가야 겁니다.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의대 증원 문제. 이거 진짜 어떻게 가야 될지 해법도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대 증원 문제는요.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에 의학 분업이 심각했잖아요. 그때에 351명의 의과대 학생 수를 줄여준 겁니다. 네. 줄였던 겁니다. 이게 20년이 되니까 약 7천 명의 의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특히 필수 의료 의사는. 그래서 시군 단위에 이런 데 가면은 뇌, 심장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늦었어요. 빨리 해야 돼요. 쉬운 이야기로 해서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OECD가 1000명당 3.7명의 의사 수가 저희가 한의사 빼고 2.1명입니다. 또 우리하고 인구적으로 봐도 우리가 5,300만이잖아요. 영국이 8천만, 독일이 8,300만이잖아요. 영국과 독일이 의대 입학생 수가 15,000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3,058명이잖아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은 여나 야가 다 동일하고 국민들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이 부분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영국 인구는 한 6천만 정도 되고요. 독일이 8천만 정도 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측면에서 여야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할 때도 그렇습니다. 공감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인력을 늘려야 된다.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이견이 없는데 몇 명을 늘릴 거냐, 어떻게 늘릴 거냐를 둘러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에 의사를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씩 10년간 늘리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세게 했었죠. 여튼 뭐 입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늘리되 그 적정 인원이 얼마냐라는 걸 둘러싸고 법원에서 2,000명 증언의 소위 논리적 근거를 좀 가져와봐라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한계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리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늘리면요. 수도권은 여전히 의사가 넘치고 이 필수 인력이나 혹은 지방에는 여전히 의사가 모자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전히 이 일종의 의사들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간에 극한 대치를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드리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게 벼랑 끝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선 수술은 먼저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이 열려 있으니 테이블에 와달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여기에 오지를 않아요. 빨리 저는 좀 섭섭한 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뒤로 하고 일단 테이블에 올라와서 저는 여러 가지를 논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구성이 되면 그거부터 우리 보건복지위가 좀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벌써 이제 시간이 저희가 1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토론도 뜨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내가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거 짧게 30초만 먼저 성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4년 얘기하시는 거죠? 네. 22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제가 볼 때 국가 아젠다를 여야가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저출생 문제, 이 국가 소멸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여야가 함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미래 먹거리 문제. 또 네 번째는 격차 해소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소득 격차 문제, 지역 격차, 문화 격차, 의료 격차 이러한 문제에 네 가지의 축을 잡아서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나가면 아마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짧게.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이제 이 기후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고 또 불평등 문제는 여전하고요. 그 불평등과 연관해서 소위 이제 인구 절벽과 이제 지방 소멸이 오고 있어서 이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진지한 모색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22대 국회마저도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대한민국이 어렵사리 선진국까지 왔는데 네. 이후에 어떤 나락으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모색을 제도화해야 될 이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타협과 대화보다는 정쟁과 갈등이 지배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나흘 뒤 22대 국회가 새로운 문을 엽니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만들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통합 조정하는 것. 이것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루어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